조문숙 TV입니다. 윤석열 국정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특유의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정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회가 자신의 임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통치기관은 정부, 법원, 국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집행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 헌법의 이념이죠.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르면 이 세 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서류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샅샅이 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그냥 궁금하다 해서 뒤져본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해서 사실은 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집행작용도 할 수 있고 사법부가 사법작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뒷바라지를 해주는 면이 있죠. 그러한 입법을 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국정감사를 하면 감사장에 불려 나온 사람들이 잘 말이죠. 무슨 죄 짓고 나와서 눈치 보면서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래가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가면서 쩔쩔매죠.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서 그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권한을 헌법이 부여했고 그리고 그 기회에 국회는 어떻게 입법을 해서 지금 통치권 행사가 헌법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입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개선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제대로 못했느냐 하고 호통치고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만일 국회가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비행을 적발하고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정책 시행을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료와 정보 수집이고 그 다음으로는 감시,
비판, 시정의 기능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일반 지금은 이제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적법성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했는가?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대등한 통치기관으로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성을 넘어서서 이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사실 타당성 감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권력 분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검찰 사무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행정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형사 사법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법부에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특히 지난번에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때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도 지휘 감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 쪽입니다. 형사사법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검찰 사무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검찰 사무 가운데 수사나 공소 진행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제한이 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감사 할 수 없습니다. 또 소추에 간섭하는 감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13년 10월 21일 서울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로 두고 본다면 그것은 권력 분립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금 소개해드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법한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검찰청 국정감사 당일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 달간 서울지검 공안부하고 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송치 지휘를 했는데 한 달 만에 특수부 출신, 공안부 출신, 얼기설기 팀을 급조해가지고 한 달 만에 법리 적용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마치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 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송치지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송치지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치지휘는 누가 하느냐? 물론 검사가 합니다. 이 규정은 대단히 이름이 깁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나의 책 최동욱 게이트의 분석 보고서라는 책 속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 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것이 이 규정의 이름입니다. 규정 제78조 제1항에서는 대략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해서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이것이 송치지휘라고 이해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한 말의 요지는 경찰은 원세훈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원세훈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가?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검찰청에 대해서 원세훈 사건의 사건 송치 의견서, 수사 지휘서, 이번에 체포영장 추가로 체포영장 청구서를 제출해달라. 사건 송치 지휘를 잘못했는지 기소를 잘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의 신청서 양식도 제출해달라. 김도읍 의원은 사건 송치 지휘를 잘못했는지, 검찰이 잘못했는지, 기소를 잘못했는지, 검찰이 잘못했는지 이것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행위로 인하여 김도읍 의원은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고 말았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의 발언을 중심으로 본다면 원세훈 피고인을 위하여.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권과 국정원이 한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이권이죠. 일종의 이권 다툼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현재 경찰 관련 단체, 경회, 그리고 경찰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이러한 곳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통해서 권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도읍 의원만 이렇게 하였는가? 다음은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5만여 개의 트윗글입니다. 그 중에 몇천 개를 분석해 봤더니 리트윗이 43%, 기사 포스팅이 47%, 나머지 8%는 불분명한 것. 5만 5천 개로 원세훈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뭐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5만 5천 개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원세훈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뭐죠? 그리고 체포된 3명 중에 2명이 실행에 가담했다는 게 5만 5천 개 전부인가요? 2명이 직접 한 것만을 가지고 한 게 5만 5천 개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을 이 재판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다른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진태 의원의 태도는 완전히 원세훈 피고인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 입법 자료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다. 자,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번 이 리트윗한 거 이거 포괄일제가 아닙니다. 왜? 일시, 장소, 행위태양, 글 올리는 방식, 또 유포, 경로, 실제 행위자, 또 글을 읽는 상대방 모두 다 틀리다. 댓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 써서 올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트위터는 한정된 트위터리안만 볼 수 있다. 이러한 그 진술에서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할 것은 트위터의 글은 트위터 계정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발언을 계속합니다. 기간도 최초의 댓글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소장 변경 사건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년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추정해서 기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고 다시 드디어 검찰의 업무를 직접 지시까지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완전히 변호인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도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주영 의원,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죠. 이주영 의원이 이 사건이 일죄냐 아니면 수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법률적 논리를 가지고
긴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죠. 물론 공소장 변경을 반대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김도읍 의원은 체포영장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도읍 의원, 국정원 직원의 체포, 이게 체포할 만한 긴급성이 있느냐? 김도읍 의원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체포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의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소극적 요건으로만 고려되는 것입니다. 즉,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죠. 즉,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해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의 행태를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바로 김진태, 김도읍, 권성동, 이주영 이러한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정감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검사 노릇을 하고 국회의원이 변호사 노릇을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왜 국회의원 하는 것입니까? 또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봤듯이 변호인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백지가 있고 여기에 검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은 이걸 보면서 누구나 백지, 하얀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할 사람이 굳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검은 종이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검은 종이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졌더라면 이것은 흰 종이 속에 있는 검은 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을 그렇게 작은 점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국정감사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